말고 다음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일부 내용이 중복돼서 제가 오늘은 286페이지 286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이 케이스는 이제 역시 저거죠. will and trust 과목 중에서 뭐 특히 이게 이제 뭐 특히 이제 후견인 제도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죠. 이 문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히 셀라나 케이스인데요. 블랭클린 코로필이니까 2011년도 블랭클린 고등법원 이제 판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이제 항소죠. 항소심에서 보게 되면 이 후견인 사건과 관련된 우리가 아주 자주 익숙한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보게 되면 이제 형제들 사이에 다른 형제가 이러한 뭘까요?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후견인 제도에 대한 이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그 부모에 대한 그 후견, 그죠? 이미 제시된 후견인의 후견으로서 임명된, 그죠? 임명됐던 또 다른 그 형제에 의한, 그죠? 형제에 의한 그 신탁 의무 위반에 대한, 그죠? 소송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한 사람이 이제 이미 후견인 위치에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또 다른 그죠? 형제가 이제 전임 후견인을 이제 그 후견인 자리를 박탈시키고, 그죠? 자기가 후견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에 그 제시된 그 피후견인인 셀레나죠. 셀레나는 부모죠. 부모 81세의 부모인데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신의 딸 나오미하고 이제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나오미는 당시에는 이제 등록된 간호사였고,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집안에서는 이제 간호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후견인으로 선임해가지고 부모와 이제 같이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 여기서 보면 셀레나가 이제 부모죠. 부모가 이제 나오미를 자신의 헬스케어 에이전트죠. 그러니까 돌봄이다. 그죠? 건강 돌봄이로 이제 임명하는, 그죠? 임명하는 어드밴스 셀렉티브 이런 제도가 있죠. 이거 이제 이 제도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이러한 임명 절차가 있죠. 미리 사전에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건강이 좀 악화되게 되면 자신을 후견인으로 임명해달라라고 이제 미리 하는 사전에 했던 그런 어드밴스 셀렉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나오미를 또 자신의 재무관리 담당 그 어떤 대리인으로서, 법적인 대리인으로서 임명을 한 겁니다. 두 가지죠. 어드밴스 셀렉티브가 있고 듀러블 파이낸셜 파워 어터니. 보통은 듀러블 파워 어터니죠. 듀러블 파워 어터니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특히 이제 커먼로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 현재의 어떤 부모가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하여튼 잘못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판단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정해서 미리 그런 자신의 큰 딸을 이제 이러한 듀러블 파이낸셜 파워 어터니로 지명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두 가지 문서죠. 두 가지 문서에 보게 되면 나오미를 이제 본인 부모의 후견이다. 그죠? 후견이다 이렇게 되죠. 라고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에 이제 후견인 제도가 이제 발생됐을 때 이제 이 셀레나의 후견으로서 이제 임명한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later guardianship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장은 이제 필요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차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이 하나의 에이전트로서 이제 돌봄을 하겠다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이제 셀레나의 그 같은 아들이죠. 아들이고 2010년도에 이제 자신의 그 어머니죠. 자신의 이제 어머니의 내가 후견이 되겠다라고 이제 법원에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청원을 한 거죠. 현재는 뭘까요? 이제 자신의 딸이 한마디로 셀레나의 딸이죠. 여기 보게 되면 자신의 누나가 간호사인 나오미가 이제 여기 후견인으로 임명된 거고 2010년대로 들어와서 이제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어머니 내가 후견이 되겠다고 이제 법원에 이제 청원한 거죠. 그 주장을 봐야 되겠죠. 그 주장에 하게 되면 아들의 주장은 뭘까요? 자신의 누님이 자신의 어머니의 그 자산을 운영 관리하는데 이러한 권한을 그 대리 권한을 남용했다는 거죠. 사용을 하지 못했다.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 못했다. 그 부모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멘탈 디클라인이니까 갑자기 정신이 강하지 그죠?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런 뜻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도래됐을 때, 표출됐을 때 그 이후에 부모의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를 못한 이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오미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간병인 같은 경우죠. 뭐 이러한 그 케어니까 뭐 보호 조치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정신적인 문제의 어떤 그 사인을 그죠? 어떤 증세들을 무시하게 되고 또 그 맞춰가지고 그 부모가 그죠? 어머님이 이제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그죠? 병에 대한 적절한 의료 보호를 적절히 취하지 못했다라는 사유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자신이 어머님의 후견이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여기서 보면 패티셔너가 이제 마이클이겠죠. 마이클이 이제 주장할 거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이제 주장하겠죠. 이제 리스펀드 하면서 원심 법원을 하여금 그렇지 않다. 내가 후견이니까 후견이다라고 증명해 달라고 이제 요청한 거예요. 이제 아들이 요청하니까 그건 이제 해임시키고 나를 이제 후견인을 하라 했는데 이제 결국은 뭘까요? 거기에 대한 그 마이클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법원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나오면은 결국 동시에 내가 후견이라고 주장한 거죠. 그리고 뭘까요? 법원으로 하여금 부모의 어머님의 그 명백한 그 희망에 대한 우선권이죠. 우선권을 요청한 거죠. 이거 프랭클린 가든시 코드는 한마디로 프랭클린 후견인 법령이죠. 법령 401조 B1에 있는 것처럼 우선적으로 부모의 명시적인 어떤 의사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한 거죠. 요청을 한 거죠. 그럼 뭘까요? 부모가 일단 나한테 후견인으로 지명을 했으니까 당연하게 그런 대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우선권으로 일단은 그대로 후견인을 지속시켜달라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뭘까요? 이렇게 증거 개시 절차를 이제 마친 후에 보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한테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한 거죠. 나오미가. 왜냐하면 이미 원심 법원에서 허락한 그런 서머리 저지먼트죠.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내가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 나한테 손을 들어달라 하는 거죠. 근데 법원 입장은 뭘까요? 법원은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자 당사자들이 부모의 어떤 능력에 대한 당시에 볼까요? 그 부모가 나오미를
대리인으로, 그죠? 후견인으로 임명했던 당시에 부모의 그 정신적인 능력이죠.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냥 당사자들은 다툼이 없다는 거죠. 다툼이 없었다. 그리고 사실상 프랭클린 후견 법령에 따라서 그런 형식에 맞춰 그 임명 절차가 이루어졌다. 그게 이제 법원에서 그게 판시한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거죠. 처음에 임명했을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당연하게 뭐랄까요? 인정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후견인이 현실적으로 필요했다. 또 원심 법원에서 뭘까요? 법률에 따라서 당연하게 부모의 희망을 들어줘야만 했다. 라고 이제 판시한 거죠. 그래서 나오미를 결국 어떻게 해요? 후견인으로 임명한 거죠. 임명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이 가만히 있어요. 아들이죠. 아들이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항소한 케이스죠. 원심 법원의 그러한 임명 절차에 대해서 후견인 임명 절차에 대해서 사실은 토를 단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고등법원이죠. 위라는 건 고등법원의 입장에서 뭘까요? 어떠한 명제로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되냐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럴까요? 부모의 의료적인,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우리는 기본적인 명제가 있는 거죠.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드밴스 딜렉티브라는 사전의 어떤 이런 후견인 제도를 통한 그 지시죠. 어드밴스 딜렉티브는 사전의 어떤 나에 대한 어떤 보호 지시죠. 이런 딜렉티브라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의료 보호 조치를 우리가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자, 내가 뭘 받을 것인지, 그죠? 어떤 내가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그런 의료 조치가 뭔지, 그죠? 의료 보호가 뭔지. 그리고 헬스케어 에이전트죠. 헬스케어라는 건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뭐 보통은 이제 우리 요새 얘기하게 되면 간병인, 그죠? 간병인 비슷한 그죠? 보건 의료 요원이라 할 수 있겠죠? 보건 의료 요원, 그죠? 보건 의료 그러니까 뭐 헬스케어니까 건강관리 요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관리 요원으로서 임명 해달라, 그죠?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드밴스 딜렉티브가. 또 뭘까요? 사실상 부모가, 그죠?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내가 능력이 없었을 때, 정신적으로, 그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능력이 없었을 때 그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건강보호 대리인, 그죠? 대리인을 임명해달라. 당연하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가족이 임명된 거죠. 그리고 Durable Financial Power Attorney라는 것은 개인에게 어떤 권리를 주냐면, 자,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 부모가, 그죠? 여기서 보면 쉬죠. 이 부모가 사실상 능력이 없어졌을 때 사실상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대리인을 임명해 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개인한테 부여하는 거죠. 이게 이제 Durable Financial Power Attorney라는 거고, 두 가지죠. Advance Directive 하고 하나는 또 뭘까요? Durable Financial Power Attorney. 이 두 가지 형식의 우리가 보건, 의료, 보호, 담당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여러분이 적절하게 하여튼 이건 해석하면 돼요. 헬스케어 에이전트라는 것은 뭐 보통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간병인도 있을 수 있고 보건 의료 담당인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하여튼 요새 같은 뭘까요? 주간 보호 관리인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하여튼간에 여기서 이제 딸이 이제 같이 동숙하면서 이제 그런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서라는 건 뭘까요? 두 가지 문서라는 건 여기서 보게 되면 어드밴스 딜렉티브죠.
어드밴스 딜렉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가지 뭡니까? 한 가지 뭐였어요? 여기 있잖아요. 저 듀러블 파이낸셜 파워 어터니죠. 파워 어터니. 파워 어터니다. 이 두 가지 문서들은 뭘까요? 이러한 신탁 관계를 우리가 명시하고 있는. 신탁 관계가 이제 생성됐다는 거예요. 생성된다. 이러한 신탁 관계가 요청된다. 생성된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소위 보건의료 대리인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재정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 자, 홀더니까 자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뭘까요? 하나는 프린시팔이니까 부모의 피후견인의 최고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고, 또 자기 거래를 방지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신탁 의무 중에 하나죠. 신탁 의무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뭐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대리인이라 그러면 본인 외에는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최고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지. 제가 대리인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대리인 입장에서 뭘까요? 본인의 심부름을 시킨 본인의 최고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또 실제로 자기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기 거래라는 건 셀프 딜링이죠. 기본적으로 부모의 재산 가지고 자기가 이익 목적으로 어떤 사고 판다든지, 그죠? 하여튼 어떤 자산을 자기 목적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셀프 딜링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fiduciary duty죠. fiduciary duty. 자, 그래서 이러한 문서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그죠? 누군가 후에 이 후견인의 임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이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 나오미가 이제 후견인으로 되고 있는데 엉뚱하게 지금 아들이 나서가지고 내가 후견이 돼달라, 그죠? 한 사람은 지금 딸은 누님은 이제 해임시키고 나를 이제 후견을 해달라. 프랭클린 입장에서 뭘까요? 오랫동안 전통이 그런 이제 규율이죠. 이러한 룰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자, 후에 선임된 이 후견인은 당연히 이러한 최초의 이 고난이죠. 이 양어된 고난을 우리가 무효화시킬 수 있다. 중단시킬 수 있다. 이게 뭘까요? 바로 뭐 이 사전 아까 지시라든지 이러한 고난에 대한 대리인 고난을 통해서 이런 일찍이, 그죠? 바로 전이니까, 그죠? 바로 earlier grant authority니까 이러한 사전에 양어된 허락된 고난을 우리가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뭘까요? 이 후견인한테 후견인에게 허락된 그 고난 자체는 뭘까요? 고난은 이러한 문서에 의해서, 그죠? 이런 양 문서에 의해서 대리인에게 허락된 상충되는 어떠한 상충되는 고난을 우리가 대체한다라는 거죠.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이제 우리가 영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보게 되면 고난이 여기서 보면 이 고난 앞에 없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이 이 상충되는 고난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 그 뜻은 우리가 Matter of Collins라는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2002년도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죠. 대법원의 이제 우리가 판례니까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특히 문서라는 게 이러한 문서들 자체는 결국은 후에 후견인 요청하는 문제가 법원을 통해서 발생됐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프랭클린 법률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임 후견인과 후임 후견인이 되겠죠. 그 후임 후견인에 대한 우리가 이 권한 자체는 전임 후견인의 모든 권한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죠.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문서들이죠. 이런 문서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 거죠. 동시에 이 법이 뭐죠? 플랭클린 로죠. 이 법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임명하도록 할 수 있다는 법 자체. 여기는 이제 개인의 대리인 통해서 가능한 미래의 후견으로서 어떤 경우에 그 임명 자체가 문서위한 거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어떤 요구에 따랐다 그러면 당연하게 미래의 후견으로서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우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플랭클린 가디언십 그죠? 코드에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법은 뭘까요? 법률에 따라서는 그렇게 임명된 사람이 결국은 후견인으로서 임명에 대한 최고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으니까 법률이 부여한다는 뜻이죠. 최고 우선권을 부여한다 중에서 이게 이제 위에 두 가지의 우리가 여기서 볼 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우리가 법률 내용들이 이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원심법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원심법원 입장에서는 자 어떤 법령에 따른 거죠. 이러한 법령은 적절하게 따랐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자 부모인 셀레나가 나오미를 최우선 후견인으로 선정했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린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내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렸긴 내렸는데 자 원심법원 자체에서는 뭘까요? 나오미를 법률상의 문제로 임명한 것은 잘못됐다. 임명한 건 잘못됐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뜻은 잘 해석해야 돼요. 자, 프리프 가디언이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심법원에서는 당연하게 셀레나의 큰 딸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적절한 후견으로서 최우선 후견으로서 우리가 임명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지위에 있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 자체에서는 뭘까요? 법률상 따졌을 때는 그 임명한 게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봅시다. 자, 이 법률 내용 자체는 볼까요? 자, 이러한 최우선 후견인의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우선의 후견인. 특히 이 후에 이러한 후견인에 대한 다툼 소송이 발생됐을 때, 예, 그죠? 다툼이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최우선 후견인의 임명은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되는 거죠.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later guardianship proceeding하는 후에 그 가족 중에 누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툼으로 어떤 소를 제기한다 그러게 되면 그건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나오미 자체가 당연하게 우선적인 최우선의 후견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임명되는데 지금 법률상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법률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런 후견인 소송 속에서의 법원이라는 것은 이 소송 과정에서의 법원이라는 건 뭘까요? 자 어떤 개인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 뭘까요? 어떤 최우선권이 있는 개인 그게 나옴이죠. 그리고 개인을 임명한 자 그러니까 뭘까요? 최우선권이 있는 개인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임명할 수 있냐면 자 차라리 아무 낮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우선권이 없는 그죠? 아유 우선권이 없는 개인을 우리가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선권이 있는 개인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 뭘까요?
이게 이제 나오미의 수죠. 그리고 우리가 우선권이 없다든지 또 우선순위가 낮은 사람에 대한 개인을 우리가 임명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때 우리가 적절하게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법률상은 우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자 법원에서 입장에서 뭐가요? 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 자 이러한 후견인의 사전 임명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뭘까요? 무시하려고 하면 뭘까요? 당연하게 적절한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상당한 이유에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당연하게 법원에서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집안은 뭘까요? 이미 후견인으로서 이미 부모가 당연하게 살아생전에 우선적으로 큰 딸을 임명한 거죠. 임명했는데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소송으로 들어간 거고 또 원심법원에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떻게 돼요? 셀레나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금 원심법원에 이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문서를 들여다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최우선 우리가 후견인 그죠? 임명 대상이었던 그런 나오미가 결국은 어떤 규책 사유로 인해서 결국은 여기에 보게 되면 규책 사유라는 건 적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이미 임명된 사람에 대한 그죠? 우선권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우선권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당연하게 이미 임명된 사람 누구예요? 나오미죠. 임명된 그 후견인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든 것이다. 그게 뜻은 그런 거죠. 이건 뭘까요? 단지 이러한 규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법원에서는 따라야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우선권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 중요하죠. 우선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를 사실상 증명해 보임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this preference may overcome with a sufficient factual showing of good cause. 그러니까 충분한 사실적인 정당한 사유의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preference는 최우선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정당하게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있는 법적인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사건에서 뭘까요? 원심법원에서는 마이클의 증거를 아들이 제출했던 증거를 고려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잘못이 있다는 뜻이죠. 그것은 뭘까요? 당연하게 정당한 사유가 있겠죠. 정당한 소위 자신의 누나를 후견인으로 임명하지 말아야 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그런 아들인 마이클의 증거를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본 그 누나에 대한 잘못들을 이제 인정을 못한 거죠. 그래서 마이클의 그 진술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증거가 있냐면 나오미가 누나가 자신의 어머님의 재정 문제를 무시를 했고 또 사실상 필요한 의료 보호 조치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시했다. 경시했다. 이런 증거의 설득적인 효과를 우리가 평가 없이 최소한 이 문제 뭘까요? 어떤 사실의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자 우리가 셀레나의 그 나오미죠. 나오미의 딸의 어머님의 그 임명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중단시키는 그런 상당한 사유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사실의 문제를 우리가 최소한 만들어낸다. 그런 거죠.
자, 지금까지 프랭클린 이 사건을 봐서는 사실상 이러한 정당한 사유 기준이라는 것을 에 관한 그 판례가 없어요. 판시한 적이 없죠. 특히 이러한 후견인에 대한 특히 피후견인의 과거의 어떤 우선권을 우리가 뒤집어 엎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good cause라는 정당한 사유 기준을 우리가 대한 우리가 법원의 판례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법원이 최초로 우리가 그 뒤엎는 어떤 정당한 사유를 우리가 이제 원칙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심 법원 자체는 뭘까요? 이러한 정당성과 관련된 필요한 증거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판시한 적이 없다. 논의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쉽지만 또 우리말로 또 옮기기가 굉장히 또 힘든 부분도 있겠죠. 어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참작하고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심 법원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고등법원에서 입장에서 뭘까요? 이제 환송된 게죠. 환송된 부분에 대해서 원심 법원은 이제 입장에서 뭘까요? 당연하게 이러한 정당한 사유를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자, 어머님의 나오미의 임명 자체를 그대로 준수해야 되는지 우리 결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사실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뭘까요? 셀레나가 당연하게 살아생 지금 보면 그렇게 지금은 정신 상태가 나쁜 상태지만 정신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큰 딸인 나오미를 이제 후견인으로 임명한 거 아니에요? 임명한 건데 지금 법원 입장이 뭘까요? 이제 이미 이제 부모는 이제 그런 정신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사실상에 볼 때는 부모의 나오미에 대한 그 임명 자체를 그대로 계속 준수해야 되냐? 라고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정당한 사유에 대한 문제를 법원에서 우리가 원심 법원 그걸 당연하게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고등법원 입장에서 이미 특히 법원에서 임명된 후견인에 대한 해임이죠. 해임과 관련된 정당성 문제를 우리가 분석한 바 있다. 분석한 바 있다. 이게 이제 프랭클린 후견인 법령이죠. 402조에 나온 거. 특히 이제 이게 가디언십 마티네즈 케이스죠. 그리고 이러한 같은 그런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러한 구문에 적용이 되는데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이렇게 제시된 부모가 이제 나를 뽑겠다 후견을 제시된 거죠. 제시된 나오미 자체의 후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한 사람의 과거의 행위 자체가 어란 우리가 그 사람이 후견인으로 우리가 그죠? 활동했다 그러면 그죠? 그 사람이 후견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면 사실상 그 과정에서의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아무리 제시된 그런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핵심이 뭐죠? 이러한 신탁 의무를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죠. 이게 이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 자체는 뭘까요? 특별한 어떤 우려사항이죠. 어떤 때 그 사람 자체가 실제로 이러한 제시된 그런 피후견인에 대한 우리가 신탁 업무를 사실상 수행을 했을 때 그리고 뭘까요? 이러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에 어떤 지시사항에 의한 후견인 제도죠. 그리고 이러한 권한, 부모에 대한 권한, 법적인 재정 권한 하에서 이러한 제시된 피후견인에 대한 뭘까요? 이러한 신탁 업무를 사실상 수행했을 때 이러한 특별한 어떤 우려사항이 있는 거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우려사항이다. 이런 이유 등에서 우리는 원심법원의 판단을 뒤엎고 이 사건을 우리가
그죠? 이 의견에 고등법원의 의견에 맞는 그 심판을 위한 그죠? 사건으로 우리가 환송한다라는 거죠. 환송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고등법원에서 원심법원의 어떤 판시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법률상에 우리가 후견인은 우리가 아들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얘기죠. 해임시킬 수 있는 어떤 사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원심법원에서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명백하게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적용시켜서 사실상 나오미 자체가 프로포스 그죠? 가디언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법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파악하시고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뭐 오늘은 이제 13주 자외선 판례 두 가지만 일단 여러분들 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끝을 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13주 14주차 여러분들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을 내시고 그 제가 제시한 대로 여러분들 기말고사 잘 좀 기간 동안 잘 정리하셔서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가디언십이죠. 마르티네스 가디언십에 대한 후견인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또 사건이죠. 여기서도 이제 프랭클린 코러필이니까 2009년도 케이스고 여기는 이제 등장인물이 에블린 모아터라는 사람이죠. 에블린 모아터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는 케이스죠. 특히 이제 경비와 지출에 대한 문제죠. 자신이 특히 자신의 니스요, 자신의 조카인 그죠? 말레나 마르티네즈라는 의 후견인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지출했던 경비와 관련된 문제로 이제 그 원심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면서 이제 항소한 그런 케이스죠. 여기서 이제 말레나는 누구죠? 지금 성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캐피시테이트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형태의 그런 성인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블린 자체가 뭘까요? 자신을 말레나의 후견인이라는 것을 해임하는 거죠. 해임하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원심법원의 명령이요 항소하는 그런 케이스죠. 여기도 이제 그런 케이스네요. 이제 뭐가 잘못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내가 처음에 이제 후견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후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갑자기 어떤 사유가 발생돼서 내가 어떤 후견으로서 어떤 그 지위가 박탈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원심법원은 뭘까요? 어떤 권한이 있냐? 당연하게 후견에는 우리가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프랭클린 가디언십 코드는 법령 402조에 따라서 그렇다. 법령이 보게 되면 원심법원이 재량권이 있는 거죠.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데 자, 이러한 제공된 그런 정보들 자체가 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죠? 상당한 사유에 라고 이제 입증되는 경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재량권은 원심법원에 있다. 법령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령에 보게 되면 원심법원이 뭘까요? 자, 어떤 상황에서 그 법원의 판단이 적절하다 그렇다 그러면 어떠한 우리가 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 법원의 판단이죠. 법원의 판단 자체가 우리가 법률상 우리가 보게 되면 원심법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자, 고등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자, 원심법원의 어떤 재량권의 행사 자체를 우리가 인정한다. 기본적으로 그 결정 자체가 명백한 오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심법원의 재량권의 행사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뭘까요? 원심법원 자체는 이러한 사실 확인 내용과 그죠? 법의 어떤 결정 내용을 원심법원이 발부했는데 이 내용이 뭘까요?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근거로서 명시된
내용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뭘까요? Finding of Fact라는 게 있고 Conclusion of Law라는 거죠. 그게 이제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법원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Findings of Fact는 뭘까요? 어떤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우리가 제시된 경우, 그리고 Conclusion of Law라는 건 뭘까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실적으로 법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제시된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Findings of Fact라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이것도 기술인데 어떤 사실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기별로 나눠서, 그죠? 시기별로 나눠가지고 적절하게 어떤 상태를 정리하면 되겠죠. 사실관계를. 자, 여기서 에블린 와터라는 사람이 자신의 조카인 마리나 마티네즈를 2005년도 11월 이후부터 후견인으로서 우리가 봉사한 거죠. 그 임무를 수행했다. 2005년도부터. 이 피후견인 말레나는 1984년 5월 달에 이제 태어났는데, 결국 태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불구가 된 거죠. 태어나면서 이러한 불구가 된 그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출산 장애를 하죠. 출산 장애죠. 어떤 출산 장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출산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죠. 우려상에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죠. 실제로 커다란 이제 상해를 입었다. 그게 뭘까요? 자신을 엄청나게 커다란 그 장애를 만들어 놓는, 그죠? 장애를 만들어 놓은 출산의 어떤 커다란 상해를 입었다는 거죠. 뭐 우리말로 이제 하려고 하면 출산 장애다. 커다란 출산 장애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1988년도에 이 멜라나의 출산과 관련된 해서 합병증으로서 어떤 또 여기서 보면 이제 의료 오진이 나왔네요. 의료 오진이, 진료 오진이 사실상 뭐 병원에서 인정한 거죠. 말레나 해하고 월 $8,000의 그 연금을, 그죠? 연금으로부터 이제 받는 그러한 실질적인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뭐 매달 이제 $8,000씩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장애니까 출산 장애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장애에 따라서, 그죠? 그 상해에 따라서 사실상의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거죠. $8,000는 이제 매달 이제 받을지 모르지만 참 이제 불운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5년도에 그 피후견인 마지막, 그죠? 살아있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심 법원자치를 에브린을 말레나의 후견인으로서 임명한 거죠. 한 명. 2005년도에 결국 2005년도에 임명하네요. 2005년도에 임명하고. (1984년도에) 5월달에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 그러한 출산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뭐 이게 낳지만 하여튼 그 이후에 88년도 4년 이후에 그러한 의료 오진으로 인해서 또 이제 문제가 또 발생된 것이고, 의료 오진과 관련된 소송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1984년도에 출산장애로 인한 이제 문제가 결국 의료 오진으로 발생됐고, 그 의료 오진에 대한 소송을 우리가 1988년도에 이제 소송을 한 거고, 2005년도에 이제 와서 결국은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결국은 에브린이 결국은 말레나의 후견인으로서 임명된 거죠. 법원은 이제 뭘까요? 원심 법원에서 임명한 거죠. 에블린이 임명된 후에 말레나가 에블린과 살게 되겠죠. 당연하게 말레나의 프라이머리서 K와, 그죠? 프라이머리 K 기버죠. 우선적인 그러한 후견으로서의 어떤 봉사자, 그죠? 간병인, 뭐 그런 어떻게 보시겠죠? 우선적인 간병인으로서 우리가 말레나와 함께
살았다. 2006년도 7월 달에 에블린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서 집을 구입을 했는데 말레나의 자금에서 25,000달러를 빼서 그런 계약금을 지불해서 집을 산 거예요. 25,000달러를 일단은 빼가지고 계약금을 지불했네요. 2006년도 8월 달에 말레나가 이제 에블린과 그 집으로 이제 전입을 한 거죠. 들어가 사는 거죠. 전입했다. 뭐 여기서 볼 땐 6번 같은 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게 이제 적절하게 이제 돈이 이게 개인의 목적인지 잘 이제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하여튼 6번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신탁 이제 의무라 볼 수 있겠죠. 자, 2006년도 11월 달에 에블린이 후견으로서 최초의 이제 그죠? 연간 보고서죠. 연간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집 구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사실상 구체적인 회계 내역이 없지만 다른 경비들에 대한 것도 이제 명시되어 있었어요. 2006년도 아주 모호하죠. 모호한 부분이 되어 있고 이 첫 번째 이러한 연간 보고서에 보게 되면 그죠? 연간 보게 되면 이제 후견인 자체가 당연하게 법에서 임명됐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이제 그러한 연간 보고서가 있겠죠. 지출 내역서들이 회계 장부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뭘까요? 보게 되면 전년도에 대한 경비 지출이 있는데 보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담보대출 비용에 대한 또 맡은 원금이든 이자든 간에 이 지출 내용이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보게 되면 에블린에 대한 에블린이 자신의 그 간병인으로서의 급여를 월 2,500달러를 이제 자기가 책정해서 이제 지급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뭐 봉급이겠죠. 봉급식으로. 하지만 법원에서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에블린이 이제 사실상 구체적인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거기는 뭘까요? 이 경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어떤 진술 내용들도 없어요.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부분은 다 있는데 어떤 부분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탁 의무 위반이라 볼 수 있는 거죠. 2007년도 5월 달에 보게 되면 이 법안 자체는 뭘까요? 당연하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뭘까요? 2007년도 5월 달에 말레나의 이익이 지금 침해됐으니까 말레나를 우리가 수임하는 거죠. 변호사를 이제 임명한 거죠.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싸우기 위해서 뭘까요? 말레나 입장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변호사를 임명해야 되겠죠.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임명한 거죠. 2007년도 6월 달에 말레나의 변호사가 이 법원으로 하여금 에블린이 후견으로서 문제가 있다 해서 해임을 요청한 거죠. 그리고 에블린으로 하여금 말레나에서 그죠? 말레나의 어떤 자산으로부터 지출됐던 비용에 대해서 환불하라. 뭘까요? 말레나의 그죠? 간병을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되지 않았던 비용에 대해서죠. 비용이 되는 거. 엉뚱한 비용이죠.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환불하라. 이건 요청한 거죠. 첫째는 뭘까요? 변호인 입장에서 에블린을 해임해달라. 두 번째는 피후견을 위해서 지출하지 않은 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그 재산을 그죠? 비용을 환불해달라. 환불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요청을 이제 받아준 거죠. 법원은 이제 요청을 받아주고 말레나의 앙크를 조셉 시어라는 앙크를 에블린 대신 후견으로서 임명했죠. 13번에 하게 된 거죠. 2007년도 6월 30일 날 에블린이 어떻게 돼요? 자, 말레나의 그 재산에 대한 마지막 회계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말레나의 그 변호인과 새로운 후견인 자체가 그 회계 내용 보고서를 거부했어요. 말도 안 된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말레나의 후견이 이제 새로 만들어졌죠. 임명된 조셉 시어하고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이제 결국 반대한 거죠. 이 법원에서 뭘까요? 에블린이 제출했던 이 보고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건데 2005년도 12월부터 2007년까지의 어떤 기간에 대한 그죠 보고서겠죠. 이 기간 동안에 에블린은 말레나의 매달의 연금죠 지불액으로부터 13만 7천 달러를 우리가 지출했다. 13만 7천 달러. 그 중에서 에블린 자체는 5만 5천 달러만 지출 경비를 우리가 문서로 제출한 바 있다. 충분하게 문서로 우리가 제출한 바 있다. 거기는 뭘까요? 에블린 자신에 대한 월 급여하고 또 실제로 이거는 뭘까요? 이 개인의 말레나의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거죠. 사용되는. 그리고 또한 3만 5천 달러 라는 또 뭘까요? 이건 뭘까요? 가구 지출 경비. 가구 지출 경비라는 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내겠죠. 모기지 페이먼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또 이사 비용이라든지 기타 뭐 음식이라든지 그죠? 또 뭐 유틸리티나 카 페이먼트 등 이 부분을 말레나와 이제 비율로 나눈 몫이죠. 비율로 나눈 몫 한번 뭐 2분의 1이든 하여튼 나눈 몫에 대한 것을 이제 3만 5천 달러가 이제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회계를 그렇게 이제 에블린이 작성을 했겠죠. 자, 그렇다 보면 에블린 자체는 자, 말레나의 그 매달의 연금액으로부터 지출된 나머지 4만 7천 불에 대한 금액의 정당성이 그죠? 요구되는 문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문제가 돼요. 4만 7천 불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이건 뭐 어떻게 회계장부로서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이 부분만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이 위에 이제 5만 5천 달러는 기본적으로 뭐 말레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된 것을 보고 또 3만 5천 달러도 이러한 공동 경비로서 우리가 했다 그러면 나머지 자 14만 7천 달러 안에 여기 이제 3만 5천 달러, 5만 5천 달러, 90만 달러죠. 9만 달러 빠게 되면 어떻게 해요? 4만 7천 달러 남지나요. 그죠? 이거 4만 7천 달러에 대한 소명이 없는 거예요. 소명 자료가. 자, 여기서 2만 5천 달러는 그 다운 페이먼트나 아까 이제 집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에 대한 계약금이죠. 계약금은 이제 에블린의 이름으로 구입된 경비이고 여기는 뭘까요? 이 말레나의 자산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그죠? 투자 판매로부터 나온 거죠. 어떤 캐시였다. 그건 에블린이 이제 자기 명의로 산 거죠. 구입된 자금에 대한 이제 다운 페이먼트는 이제 계약금이죠. 계약금 자체는 어떤 현찰이냐? 사실상은 이제 투자 수익이라 볼 수 있겠죠. 말레나 이 자산 관리 영역에서 발생되는 투자이익이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하여튼 뭐 4만 7천 달러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사실관계를 우리가 명시한 내용들이죠. 18번까지 명시되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으로 문제를 따졌을 때 1번의 문제는 어떻게 법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 1번부터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9번까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conclusionable law죠. 법에 대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앞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법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자, 후견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책임이 있느냐? 자, 피후견인의 자산에 대한 소득과 원금을 우리가 적용할
책임이 있다.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의 안락과 적절한 도움을 위해서 필요한 그죠? 필요한 당연하게 그 인칸과 프린시플 있죠. 당연하게 그 소득과 또 거기에 대한 원금이죠. 원금, 소득과 원금을 우리가 적절한 우리가 적절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책임이 있다. 이건 이 케이스는 이제 노미오 케이스에 당연히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자 그렇다면 후견인은 어떠해요? 자 피후견인에 대해서 사실상 이러한 신탁 권한이 있다. 신탁 권한이 있다. 신탁 권한이라는 것은 후견인이 우리가 피후견인의 자금을 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그죠? 그러한 신탁 의무가 있다. 신탁 의무가 그죠? 신탁 의무가 있다. 신탁 능력이죠. 신탁 능력으로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 이 사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가 법에 판시된 내용들이 나와 있죠. 또 법에 나올까요? 사전에 어떤 경비에 승인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승인하는 거죠. 일단 지출하고 그걸 적절하게 우리가 회계복을 해서 투명성 있게 하게 되면 관계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전 우리가 경비 승인을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원시법원의 입장은 뭘까요? 이미 사용했던 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도 있다니. 그걸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 뜻은 뭘까요? 명확하게 달라 뜻이죠. 후견인은 우리가 피후견인의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후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해임시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후견인 자체가 우리가 이러한 신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후견인의 자산을 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신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당연하게 후견인을 해임시킬 권한이 있다는 게 노미오, 그죠? 노미오 케이스에서 우리가 나왔던 내용이라 보죠. 그래서 말레나의 그 후견인으로서 에블린은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이러한 사실상의 신탁 의무가 있다.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말레나의 안정과 그죠? 안위와 적절한 보호를죠. 서포트를 위해서 말레나의 자금을 사용할 신탁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그죠? 후견으로서 자신은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당연하게 하지 말아야 될 또 신탁 의무가 있는 거죠. 신탁 의무 당연하게 피후견을 위해서 당연하게 써야 되는 게 이제 의무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후견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뜻이죠. 아까 나왔죠. 그 뜻은 뭘까요? 적절하게 우리가 뭐 예산 집행하는 건 좋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 혹은 자기 거래를 위해서 쓰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후견인의 우리가 법적인 신탁 의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말레나의 그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던 5만 5천 달러에 대한 지출 자체, 그리고 또 이 가사경비 분담, 그죠? 3만 5천 달러. 이 지금 어때요? 9만 달러죠? 회계보고 제출했던 9만 달러의 비용 자체는 사실상 에블린의 그러한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후견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상당 부분 인정한 거죠. 인정했다. 6번까지는 상당 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외의 경비 자체는 뭘까요? 에블린 후견인 자체의 개인적으로 이득을 위해 사용한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해요? 후견으로서의 어떤 신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7번 자체가. 아더 익스펜스는 뭘까요? 나머지 경비죠.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경비가 얼마였어요? 자, 나머지 경비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47,000달러, 47,000달러, 총 137,000에서 55,000달러하고 35,000달러 인정받고 나머지 47,000달러에는 우리가 all other expense죠. 이
$47,000에 대해서 이 신탁금을 위반한 사실이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레나의 자산으로부터 투자를 통한 이 판매로부터 나온 그죠? $25,000죠. $25,000의 사용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말레나의 그 자금에서 이제 일단은 다운 페이먼트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뭘까요? 에블린의 이름으로 한 거죠. 이름으로 일단은 뭐 공동 경비로 사용한 건 제외하고 $25,000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것도 뭘까요? 후견에 대한 어떤 신탁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기는 뭘까요? 차라리 $25,000면 본인도 $25,000 이렇게 내든지 해야 되는데 온통 이 리스크는 뭘까요? 말레나한테 다 뒤집어 쓰인 거죠. 그래서 $25,000를 일단 자금으로 확보해서 집을 구매하는데 이제 우리가 계약금으로 쓴 거죠. 이제 그 신탁의무를 위반했다가 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반 사례는 뭘까요? 당연히 에블린의 후견인으로서 고난을 취소시키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됐다, 구성됐다, 그러니까 인정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렇게 판시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디스커션이 나오죠. 디스커션은 이제 앞에 나왔던 사실관계와 법률 내용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해야 된다.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명령에 대한 그죠? 명령에 대한 항소 소송에서 에블린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원심 법원이 자신을 후견으로서 후견의 지위를 해임했던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주장하겠죠.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피고인의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신의 우선적인 목표는 당연하게 피후견인의 인생이 그죠? 안락하고 가능하면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에블린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그 문서화되지 않은 경비죠. 문서화되지 않은 경비에 대한 말레나의 자산에 대한 문서화되지 않은 경비, 제출되지 않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47,000에 대한 문제를 환불하라, 지불하라, 지불하라고 한 법원의 요청은 이제 요청이 뭘까요? 본인 입장에서 뭘까요? 자신이 회계 보고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죠? 잘못에 대해서 그죠? 벌칙을 부과하는 그죠? 내용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 입장은 뭘까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40,000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25,000도 어떻게 해요? 그 리스크를 상대방한테 완전히 전가시키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지금 에블린은 뭘까요? 이렇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죠? 그런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벌칙을 가하는 그런 문서화되지 않은 경비에 대해서 다 토해내다라고 하는 그 원심법원의 요청을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본디 후견이라는 것은 뭘까요? 피후견에 대해서 신탁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의무라는 것은 후견인으로 하여금 뭘까요? 피후견의 최고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당연하게 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신의 결정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신탁의무죠. 신탁의무다. 근데 후견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행위를 통해서 혹은 경시, 무시, 그죠? 어떤 내가 뭘까요? 액션이라는 뭘까요? 스스로 어떤 행위를 했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라든지 부작이라는 거죠. 자기나 부작위에서 우리가 그 의무를 우리가 위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뭘까요? 그러한 자기나 부작위의 어떤 후견인의 행위 자체가 피후견인을 그죠? 불이익을 준 경우, 해치는 경우죠. 했다 그러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러한 신탁이라는 것, 의무라는 것은
결국은 피후견인을 우리가 해를 줄 수 있다. 결국은 재정을 잘못함으로써 미스매너지먼트가 재정을 잘못 관리함으로써 그리고 피후견인의 육체적인 어떤 안녕을 어떻게 돼요? 무시하는 거죠. 뭐 등한시함으로써 혹은 유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탁음을 갖고 있는 후견인 자체가 피후견인을 우리가 위험에 그죠? 이렇게 이르도록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신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책임이 부과되냐면 만약에 자신의 어떤 결정이죠. 자신의 스스로의 결정 권한이라는 게 결국은 피후견인의 경비를 이용해서 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당연하게 신탁이라는 것은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당연히 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finding of fact를 우리가 앞에서 사실관계를 내용들을 잘 봤습니다만 이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에블린의 그죠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죠 허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주장이 뭘까요? 이 원신법원 자체가 자신을 회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칙을 가했다는 그런 주장이죠.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자 말레네 자체가 아주 무수한 어떤 보호, 그죠? 의료 보호 혹은 간병을 받았다 할지라도 에블린 자체가 사실상 자신의 어떤 신탁 의무를 완전하게 도외시했다, 무시했다라는 거죠. 거의. 결국은 이제 그런 신탁 의무라는 뭘까요? 마레나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그런 보유하는 관리하는 그런 신탁 의무를 우리가 완전하게 거의 완전하게 무시했다는. 대신 에블린이 어떻게 됐어요? 에블린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서포트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후견인의 자산을 이용했다는 거죠. 이용했다. 따라서 뭘까요? 원신법원의 재량권의 이탈이라는 것은 남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원신법원의 명령 자체는 아주 명백하게, 그죠? 명백하게 잘 사력 있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어떤 구별했냐면 경비를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비, 말라나의 필요에 썼던 경비 그리고 사실상 공동 경비에 공정한 배분에 사용됐던 경비 그리고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비 이 세 가지 경비로 이렇게 원신법원에서 명확하게 그 회계의 내용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제시했다는 거죠. 따라서 뭘까요? 원신법원의 재량권의 이탈이라는 게 남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원신법원이 명백하게 또 특히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명시한 경우 뭐가요? 당연하게 뭘까요? 법의 결정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그 사실을 명백하고 그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러한 재량권의 이탈 행위는 없다고 보는 거죠. 상급법원에서 볼 때는 없다. 자, 원신법원의 결정 자체는 완전하게 이러한 후견인 관련법이 후견인 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된다. 그리고 후견인인 에블린님을 우리가 원신법원에서 어떻게 돼요? 벌칙을 준 건 아니다는 얘기죠. 이 회계의 미세한 잘못에 대한 그죠? 에블린에 대해서 우리가 벌칙을 가한 게 아니다. 오히려 뭘까요? 법의 그죠? 법원의 이 법적인 그죠? 법률적인 권한을 행사한 거죠. 사용한 것이다. 어떤 경우일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적절하다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서는 어떠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이 있다는 거죠. 법률적인 권한이 있다. 이제 프랭클린 가든스 코드 402조에 나와 있던 내용이죠. 따라서 이제 이 법원, 고등법원에서 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면, 자, 집에서 말레나에 대한 이 보호라는 거죠. 간호라는 것은 특히 특별하게 비용이 드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출생에서 이런 그 출생과 관련된 그런 영구적인 이제 장애죠. 당연하게 이제 비싼 그런 아주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일 수 있다는 얘기죠. 업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비 자체는 에블린이 우리가 어떤 경비가 필요하고 또 말레나의 개인적인 그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관계가 있는지, 그죠? 그 경비가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그 의무 자체를 우리가 에블린이 면책받는 거 아니다. 면책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면제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원심 법원에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내용 자체는 뭘 증명했냐면 에블린 자체가, 그죠? 에블린 자체가 소위 후견인의 자산 자체를 말레나의 그죠? 별도 자산이죠. 말레나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는 어떤 별도 자산으로 활용돼야 되는데, 그죠? 오히려 에블린의 자신의 음식이라든지 또 주택이라든지 다른 개인 경비를 위해서 지불한, 그죠? 개인적인 자산으로서 취급을 했다. 그죠? 취급을 했다. 아마도 별도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이 커밍글 해가지고 적절하게 그냥 돈을 뺏은 거죠.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심법원의 판단은 올바르다. 재량권 이탈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심법원의 어떤 재량권이 굉장히 크죠. 크지만 우리가 재량권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 회계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실제로 후견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에블린을 해임시키는 그런 조치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한 그런 케이스죠. 굉장히 그 중요한 케이스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제 위런 트러스트 같은 경우 특히 뭐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 또 후견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또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충실하게 우리가 이 판례에서 나온 어떤 내용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사한 케이스지만 지난번에도 뭐 위렌 트러스트에서도 유사한 케이스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례를 보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13주차는 여기까지 하고 14주차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또 경청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특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그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3일 정도 여유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들은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즐거운 휴마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